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문. 선생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초수 정말 처음으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처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뭐 반갑다 이런 인사가 조금 좀 애매하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반가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피 그랬잖아요. 자, 해피 사교. 자, 이미 올라가 있는 해피 사교를 이제 다 수강을 하고 오신 분은 이제 제가 이 해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잘 이해하시리라 믿는데요. 혹시나 이제 사교를 안 보고 해피 사문을 먼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해피입니다. 제가 해피 하잖아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나이도 왔다 갔다 아주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경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어떤 지역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의 사회 선생님이 되겠다 하는 그 꿈은 우리가 같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해피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자성어예요. 고진감래. 쓴맛이 끝나면은 달콤한 맛을 볼 수 있다. 뭐 또 다른 말로는 뭐 불행 끝에 복이 온다. 뭐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요 그거 다 뻥이다고 마약 주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과 불행은요 그냥 같이 있는 거고 그 말은 뭐예요? 불행도 행복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는데요. 불행을 알아야 불행하지 않은 걸 알잖아요. 아픈 걸 알아야 아프지 않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지 않는 거, 그렇죠? 많이 힘들지 않는 것을 모르면 그럼 사는 게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을 모르면 행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어떤 고마움, 빛의 좋음, 물론 또 빛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나중에 발령을 받으면 행복할 거니까 지금의 행복하지 않은 것을 견디자, 버티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해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이 될 거잖아요.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아줌마, 언니 아니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부를 거잖아요. 롤 모델이 돼야 돼요. 교과 지식에 있어서 전국 1타, 인강 1타 선생님을 압도할 수 있는 교과 지식 당연하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묻잖아요. 왜 사니? 넌 왜 사니? 삶의 목적이 뭐니? 뭐 좀 복잡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뭐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수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수업하는 것. 담임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담임 활동하는 것. 교무 분장상에 연구부 일을 하든 교무부 일을 하든, 그죠? 자, 그 일을 할 때도 행복하게 일하는 것. 학생들이 늘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꾸역꾸역 마지못해 그냥 수업 준비도 엉망으로 하고 수업 대충 하고 또 아우 선생님 뭐 교무부에 일이 많아 죽겠어 힘들어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불평들을 아이들 앞에서 막 쏟아내고 또 선생님 바쁘니까 상담은 나중에 하자 그러면 내일이요? 내일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번 주 안에는 되나요? 그거 모르겠다 네가 나중에 시간 될 때 말해줄게. 너보다 선생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뭐 면담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니네가 언제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선생님 바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내 대답은 똑같다. 항상 바쁘다. 선생님은 늘 바쁘다. 그러니까 선생님 바쁘신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라고 하지 말거라. 선생님 바쁘신데 니네가 찾아와서 죄송하면 니네 평생 죄송해야 된다. 1년 내도록 죄송해야 된다. 왜? 선생님은 늘 바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바쁜 것은 너 다음이다. 너가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의 시간 멈추고 너를 위해서 먼저 그 시간을 나는 배려할 수 있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도 뭐 전화 통화하거나 할 때는 아우 선생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우리 아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요. 이럴 때 항상 죄송해요 이러면 하는데 죄송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권리이십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의 권리이십니다. 그리고 의무이십니다. 신성하십니다. 저는 기꺼이 제 시간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해피해야 합니다. 해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해피라는 말을 할 때는요 표정도 해피, 이 톤도 해피해야 돼요. 해피 이거 해피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높낮이, 우리나라는 중국만큼 이 말의 높낮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실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뭐 배만 이야기해도 우리 사람의 배도 있고요, 타고 다니는 그 물에 바다에 떠 있는 배도 있고요, 우리 먹는 과일의 배도 있잖아요. 다 발음으로 문맥으로 맥락으로 이거 다 구분되게 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이게 어떤 배를 말하는지 헷갈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주 정확하게 표정과 그렇죠? 그 어떤 액센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피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은요, 해피하면 전달이 안 될 거잖아요. 해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딱 처음에 수업을 하는 그날부터 아이들을 압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임용 패스해서 이번에 전 발령받았는데 뭐 기간제 경험이 있기도 하고 기간제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경험이 많이 되지 않아서 조금 미숙할 수도 있는데요. 좀 잘 양해 바랍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무슨 죄졌어요? 아이들이 죄졌어요? 30년 경험의 베테랑 선생님을 못 만나고 아주 초짜 선생님 만난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그래요? 왜? 아이들이 선생님 뭐 초짜라면서요, 선생님 신규라면서요,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선생님 지식이 신규겠니? 선생님의 인격이 신규겠니? 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선생님의 모습 그 이상이야. 선생님에게 많은 것을 얻어가거라. 압도를 하세요. 찍소리 못하게 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행복하세요. 자, 해피 사문입니다. 자, 우리 교재 구경 한번 해볼까요? 권 교수의 해피한 사회문화. 자, 우리 2025학년도 우리 일반 사회 임용 시험에서 사회문화가 5문제 뭐 또는 한 6문제 뭐 4문제 어쨌든 뭐 평균 한 5문제 정도로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5문제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저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과 교육론 강의하고요, 사회문화 강의하고요, 정치 강의합니다. 그래서 사회과 교육론은 제가 우리 사회과 교육론 동문사 그 책을 모차책을 보면서 여기 다 있다고 7문제 여기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5문제, 일단 5문제라고 전제할게요. 5문제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는 교재가 있지만 정치는 3문제 또는 4문제가 제 교재에 다 있다고 제가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그거는 정치는 너무 많아요.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는 또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한번 골라가지고 우리 함께 공유할 건데 그거는 정치 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잘생긴 사람이 있네요, 그죠? 자, 접니다.
자, 첫 번째 주제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사회학적 상상론부터 해서 1번부터 해서 쭉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28까지입니다. 자, 28까지. 자,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우리 임용 사회문화에는 보통 세 가지죠. 자, 세 가지. 사회학이고요. 사회학 이론. 그렇죠. 그리고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문화 인류학이죠. 뭐 이거는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제 수능으로 이야기를 하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뭐 자료 수집 방법, 뭐 가설, 그렇죠? 뭐 확률 표집하는 요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학 일반적인 사회학 이론이죠. 꽁트라든지, 그렇죠? 뒤르켐, 뭐 허버트 스펜서, 또 마르크스, 뭐 자타가 공연하는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막스 베버, 또 현대 미국의 구조기능주의의 뭐 탈코 파슨스라든지 쭉 나오는 바로 이 사회학 이론입니다. 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화 인류학이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같은 이런 문화 인류학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 한 문제,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확정적이다 하기는 어렵고요. 뭐 어떨 때는 그렇죠. 뭐 여기서 근데 또 이 어떤 과목 간의 융합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은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26개의 뭐 주제랄까요? 소단원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주로 사회학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쪽수로는 4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20부터 해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 그렇죠? 21이 자료 수집 방법, 2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여기까지가 이제 요 연구 방법, 사회조사 방법,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23부터 28까지가 이제 문화 인류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19번까지가 이제 사회학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고백을 하면은 요 세 영역을 대표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을 저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요 영역을 대표하는 그 세 책을 제가 거의 다 갈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신경 안 씁니다. 여기 없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브레인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쥐어짜서라도 정답을 맞추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최근에 문제의 출제 경향이 뭐다?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쉬워집니다. 쉬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 그 수능을 킬러 문제를 뭐 좀 없애자, 뭐 사교육에 좀 이렇게 사교육 카르텔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수능을 좀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임용을 쉽게, 뭐 소방 공무원 시험을 쉽게, 그죠? 뭐 일반 행정 공무원 시험을 쉽게, 뭐 이렇게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좀 쉽게 내어서 그냥 무슨 이렇게 사교육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보거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 너무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해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능입니다. 사회문화는 정말 첫 번째 수능 때부터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에 좋은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제시문에 나왔던 그 제시문들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수능 시험에 요 제시문에 그 내용 나왔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역시 활용을 하는 그런 추세도 최근에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상도 해볼 수 있고 2024학년도에도 역시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은 역시 수능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수능 개념. 수능 개념. 물론 이제 수능하고 임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38쪽. 자,
38쪽에 보면은 제가 위에 제목을 수능 개념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거기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뭐 늘 반드시 수능에 한 문제 출제되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기, 갈, 상.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수능 개념이고요. 그리고 92학년도부터 지금 우리 임용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옛날 문제들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냥 막 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었지? 막 이제 이렇게 너무 정말 깔끔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역시 보면은 수능 개념들이 그냥 그대로 출제된 문제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이렇게 섞어서 만든 제 정말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 있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임용시험 사회문화 만점 보장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쪽입니다. 자, 5쪽. 제 강의는요, 강독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서답형이잖아요. 자, 서답형은 이렇게 써서, 그렇죠? 글을 써서 답을 한다 해서 흔히 주관식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OMR 카드에다가 이제 1, 2, 3, 4에다가 마킹을 하는 거. 여기 이제 객관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서답형인데, 서답형에는 기입형이 있고요.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가 23문제인데요. 그렇죠? 자, 23문제인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근데 A하고 B는요, 그냥 편의상, 우리가 23문제를 그냥 계속해서 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둘로 나눈 겁니다. A의 문제와 B의 문제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배치를 둘로 했는데, 그러니까 12문제, 11문제 이렇게. 자, 12문제, 11문제 이렇게.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4, 8, 2, 9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A형에서는 기입형이 4문제, 서술형이 8문제. 그리고 B에서는 기입형이 2문제, 서술형이 9문제. 그래서 4, 8, 2, 9 해서 전체가 23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기출문제 다 보셨고 또 풀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서술형에도 보면 작성 방법에서 거기에도 또 2개 또는 3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또 역시 기입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입형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보는 날 고사장에 가서 볼 시험지는요, 그냥 제시문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다 제시문으로 우리는 시험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노트 정리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공부를 방해한다. 우리 시험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 시험지의 제시문으로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은 빈칸 만들 수 있겠다. 이 부분은 특징을 서술하시오. 또는 장점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이 관점에서 저 관점에 대한 비판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들에다가 주로 밑줄을 치는 쪽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24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어떻게 다 함께 읽겠어요? 당연히 발췌 도구로 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읽는 부분, 함께 볼 부분은 저는 요 노란색으로, 이 형광펜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다 밑줄을 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밑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요거는 요 용어나 개념이 기입형으로 출제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데는 제가 또 밑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24강을 다 듣고 나면 1쪽부터 끝쪽까지 이렇게 이제 쫙 펼치면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교론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의 필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추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래도 하니까 밑줄을 계속 치는 거, 밑줄 치면서 내가 공부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진하게 밑줄 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녹음을 차라리 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출을 보다 보면 제 지금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출 문제를 보면. 자, 바로 5쪽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자,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 기출이 딱 한 문제가 있어요. 그놈의 한 문제 기출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기출도 한 문제 있어서 제가 워밍업 할 때 이 첫 번째 챕터에 이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자, 미국의 비판 사회학자 밀스입니다. 찰스 라이트 밀스예요. 자, 비판, 자, 두 글자이죠. 비판. 비판 하면 사람 이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사상가 이름이 떠올라야 돼요. 비판하면 누구? 비판하면 누구? 자, 여러분들은 혼자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혹시 주변에 누가 있으시면은 속삭이듯이 혼자 자기만 들리면 돼요. 자, 비판하면 누구? 자, 마르크스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계열입니다. 비판 사회학. 자, 비판하면 또 사회과 교육론에서 비판, 시사반사계, 시사반사계, 그렇죠? 자, 거기에 보면 사회 비판 모형 나오죠.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 시사반사계. 자, 그게 사회 비판, 거기도 비판 나오잖아요. 자, 사회 비판 모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글자 그러면 차별이죠. 차별.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에 대한 차별.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의 차별. 그렇죠?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계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비판 사회학자 밀스입니다. 자, 1959년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자, 밀스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제 강의의 특징이 어떻게든 그냥 연상이 되면 막 그냥 과목을 막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밀스는 정치에도 나옵니다. 자, 책 제목이기도 해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이 집단들을 무슨 엘리트라고 이야기했다? 파워 엘리트. 그래서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1956년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정치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권력론 할 때, 엘리트 권력론 할 때 파워 엘리트 나옵니다. 헌트와 밀스 나옵니다. 예. 이제 사회문화 강의하는데 지금 뭐 사회과 교육론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뭐야 이거? 그냥 stay foolish, just do it 하세요. 자, 바로 오른쪽 제일 밑에 있잖아요. Stay foolish, just do it 하세요. 저한테 all in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심사위원 하지 마세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시지만 수강생입니다. 어쨌든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권한상 교수에게 all in 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를 해야 하는 일을 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은 정체가 심사위원이에요. 정체가 평가위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시는 거죠. 우리는 수강생이잖아요. 수강생은요, 그 강의하시는 분에게 올인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필기하는 거, 그거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공부는요,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거칠게 하는 거예요. 거칠게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예쁘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그것은 이 무한기가인 우리의 뇌의 그 속도를 자꾸 잡는 거예요. 잡는 겁니다. 필기가. 눈으로, 귀로. 이건 뇌의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죠? 그런 말이죠?
그냥 실제 눈만 뜨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도 모르잖아요. 늦습니다. 손으로 쓰는 건 더 늦어요. 그래서 자꾸 뭐 멈추고 그냥 중지하고 뭘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냥 강의를 한 번 더 본다든지 어쨌든 뭐 녹음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그걸 계속 빠르게 듣는다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합니다. 자, 제가 왜 밀스 하느냐 하면 밀스만 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요. 안타깝게 46살에 돌아가셔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래서 뭐 너무 안타깝죠. 정말 학문적인 어떤 많은 업적들을 남기실 분인데 뭐 제 성향이 뭐 어떤 비판 마르크스 쪽이다 이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뭐 그렇다 아니다 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많은 그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실 분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해서 제가 항상 밀스 이야기만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짠한 게 있어요. 예. 자, 밀스는 미국의 비판사회학자 밀스는 자신의 밑으로 갑니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역사적 변동과 사회 구조적 제도적 모순에 의해서 규정하려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역사적 변동과 사회 구조적 제도적 모순에 의해서 규정하려는 생각, 이게 뭐다? 사회학적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냥 휩쓸리는 거죠. 가짜 뉴스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가 지금 나와서 막 시위를 하는데 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죽었대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가해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 자살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와서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역사,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정신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정신적 자질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자질이 곧 사회학적 상상력 밑줄. 사회학적 상상력 7글자를 기입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은 0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밑으로 가면 기든스가 말하는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다시 셋으로 나눈 게 있거든요. 그것은 나옵니다. 기출에도 나왔고요. 자, 사회학적 상상력은 다양한 사회학적 인식 방법을 활용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밀스는 특히 밑으로 갑니다. 생활 환경에 대한 개인 문제와 사회 구조에 관한 공적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기본 도구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개인 문제와 사회 구조에 관한 공적 문제를 일단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자,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변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자,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밑으로 갑니다. 자신의 삶과 연관된 거시적인 역사적 과정을 관계적, 총체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밀스가 말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필요성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예를 들면 돼 있는데요. 자, 거기에 7번째 줄 가봅니다. 자, 7번째 줄 가면 자, 커피 관련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 볼게요. 사회학적 상상력은 커피를 마시는 개인의 행위 너머에 있는 커피를 둘러싼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람들 사이의 지구적 거래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우리를 인도한다.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이 커피는 어디서 생산되었을까? 분명히 몰라도죠. 나무 열매일 거다 싶죠? 그럼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는 누가 심었을까? 나무는 누가 그러면 관리를 할까? 그 나무에서 이 커피 열매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따는 것은 누가 딸까? 그 따는 사람은 얼마의 돈을 받을까? 나는 지금 5,000원을 주고 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내 손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그렇죠? 자, 이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취향에 맞아 먼저 이러면서 했었는데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니까 끝도 없네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개인의 일상적 삶의 조그만 생활 양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커피 매니아야. 나는 어떤 커피가 좋아. 자, 뭐 커피 뭐 카페 어떤 브랜드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도 또 뭐 어느 나라에서 뭐 또 어떻게 볶았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죠. 쌤은 그거 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저는 아입니다. 자, 커피를 둘러싼 세계화 국제 공정무역입니다. 그 커피 나무에서 그 커피를 따는, 이거는 단순한 거잖아요. 무슨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그 커피 나무에서 커피를 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주 저학력, 그렇죠? 아주 단순한 노동력,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할머니가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얼마의 돈을 받을까? 내가 지금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여기에 그러면 한 10원 정도는 그 아이의 손에 갈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국제 공정무역 인권과 환경 오염이라는 보다 밑으로 갑니다.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사고. 그죠? 거시적이고 역사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앤서니 기든스가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이론가인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자, 사회이론가 앤서니 기든스는요, 역시 제3의 길로 유명하죠. 그죠? 바로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현대성, 성찰적, 재규적 현대화 이야기했던 바로 그 기든스입니다. 자, 기든스는 밀스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 인류학적, 비판적 상상력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역사적, 인류학적, 비판적. 역사적, 인류학적을 합쳐서 잘하면 비판적 상상력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둘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역사적 상상력 밑줄. 자, 역사적 상상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과거의 역사적 유산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밑줄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한다.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비교라는 이 두 글자는요, 뭐 우리 사회학에서 늘 나오는 말입니다. 오기스트 꽁트도 고전사회학자 대표, 사회학의 창시자 오기스트 꽁트 이야기 당연히 할 건데요. 꽁트도 역시 비교가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 나라 비교할 수 있고 옛날과 오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역사적 상상력은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 인류학적 또는 비교사회학적, 이거는 수평적이죠. 공간적인 것이죠.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의 어떤 나라, 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어느 부족, 비교하죠. 우와, 이렇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비슷한 어떤 문화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비교하는 거죠. 인류학적 또는 비교사회학적, 비교사회적 상상력 밑줄. 자, 쭉 밑줄 갑니다. 각 나라와 지역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역시 비교해 봄으로써 특정 나라나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또 비교죠. 비교입니다, 계속.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보면 그것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요, 계속 저 문화 이해 관점에서도 비교 나오고요. 비교는 뭐 어디에라고 안 나오겠습니까? 비교 사회, 비교 정치, 그죠? 뭐 다 비교죠. 자,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서로 비교해 보면 자신이 속한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수능 사회 문화에서 보면 문화 이해의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비상이라고 저는 첫 글자만 이야기하는데요.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그 비교론적 관점 할 때 바로 요 내용이 나오고요. 거울 효가 나오잖아요. 거울. 수능에 나온 표현이죠. 거울.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잘 알 수 있듯이 다른 문화가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와 자기 문화를 비교해서 보면 자기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자, 전제가 바로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입니다. 자,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결코 고정불변하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러한 인식은 밑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정당화되어 왔던 모든 질서와 가치 규범을 상대화하고 의문시하는 비판적 상상력으로 이어져 사회를 바라보는 기준의 눈을 바꾸면서 대안적인 미래를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 서술형으로도 출제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커피 이야기 했었잖아요. 앞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커피를 따서 운반을 하고 또 말리고 볶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숙련되지 않은 그 노동자, 어린 아이가 되었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든 과연 그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까? 나는 정말 이 커피를 지금 음미하면서 그분들과 뭔가 어떤 뭐 공유하는 어떤 그런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꼭 뭐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학적 상상력과 성찰적 자기 인식 나오는데요. 바로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자, 베버 나오죠. 베버는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이 가치를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 즉 인간이 자기 행동의 궁극적 의미를 헤아리도록 돕는 자기 명확성 밑줄. 자, 베버는 자기 명확성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헤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덴티티 이야기 했었죠?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꿈꾸는지, 나는 무엇에 분노하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야죠. 알아야 여기에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여기를 떠나든지, 여기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있기는 하지만 무엇은 안 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생각 없이 산다, 그죠? 그죠? 아니, 뭐 어떨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냥 나그네처럼 살지.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 그때는 제가 허락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것이 더 아름답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일일이 자식 일에, 손자 손녀 일에 간섭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사랑해, 꾸중. 자, 자기 명확성 배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크스. 자, 제가 마르크스 하는데요. 저를 어떤 특정 이념으로 저를 가두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사회학 이론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냥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산 교수 왠지 들고 있는 것도 핑크색이고 저것도 좀 붉은색 계통인데 뭐 비판 뭐 마르크스 하는 거 보니까 그쪽인가? 그럼 1번 찍을 건가? 2번 찍을 건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자,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진정한 자기의식인 계급의식 밑줄. 자, 계급의식을 획득할 때 인간 해방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도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계급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역시나 이것도 베버가 말한 자기 명확성하고 비슷하죠.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도 지배계급이 될 수 있어. 이거 허위의식이야. 정신 차려. 네가 아무리 해봐. 너는 그냥 지배계급의 도구일 뿐이라고. 정신 차려. 이 세상 자체를 바꿔야 해. 이게 마르크스 생각이죠.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제 교재와 제 강의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기출문제 봅니다.
자, 2006학년도이고요. 자,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사회학적 상상력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바로 기든스 나오네요. 자, 역사적 상상력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유산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날의 생활 양식과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왔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그렇죠? 5쪽으로 가보세요. 다시 5쪽으로 한점 넘어가 보세요. 5쪽으로. 자, 5쪽에 보면 바로 1번이잖아요. 그 1번 내용 이 문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다시 7쪽으로. 인류학적 상상력은 쭉 나가네요. 그럼 다시 5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2번에 나오는 인류학적 상상력은 뒤에 나오는 그 아까 제가 이렇게 밑줄 했던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각 나라와 지역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특정 나라나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이렇게 편집을 했고 강의도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용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시험지처럼 우리는 공부를 하자. 예. 그리고 역사적 인류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렇죠? 역사적 인류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열린 사고는 일정한 가치 판단을 함축한다. 자, 이 판단은 바로 니은 비판적 상상력으로 인해 도출되는 것이다. 자, 이 상상력은 사회를 바라보는 기준의 시각을 바꾸어 대안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자, 요 문장 바로 왼쪽에 봅니다. 6쪽에. 자, 6쪽에 네 번째 줄.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눈을 바꾸면서 대안적인 미래를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대로인데 여기는 뭐 눈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 뭐 이렇게 바꾼 거죠. 저는 정말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는 딱 그냥 우리는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문화, 임용 사회문화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임용 시험에서 다 맞으면 돼요. 다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용 시험에서 지금 다 맞는 공부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첫 번째 기출문제 한번 우리가 구경을 해봤고요. 이제 정말 흔히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엑기스, 그죠? 엑기스. 엑기스는 일본식 표현이어서 좀 불편한데요, 그죠?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더 뭐 막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교양이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엑기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엑기스. 그러니까 추출하다는 의미죠. 정수, 에센스를 추출하다. 그래서 뭐 찐이다. 요즘 말로는 찐, 그죠? 자, 우리 임용사회문화의 찐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전사회학. 5명이죠. 자,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고전사회학자 5명 하면 그냥 딱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냥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회학의 창시자가 나와야 되겠죠. 오기스트 꽁뜨입니다. 그죠? 허버트 스펜서, 에밀 듀르켐, 그리고 칼 마르크스, 그리고 사회학의 아빠, 사회학의 아버지, 정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막스 베버. 이렇게 이제 5 학자가 바로 고전 사회학자 5명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동안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신 분은 다시 한번 오기스트 꽁트, 허버트 스펜서, 그리고 에밀 듀르켐,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가장 많이 출제된 사람 누구다? 에밀 듀르켐이죠. 왜냐하면 듀르켐은 어디에도 또 나오신다? 저 뒤에 일탈에도 나오시잖아요. 일탈, 아노미론, 자살.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바쁘셔요. 그래서 듀르켐 문제가 뭐 사실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굳이 재미삼아 말해본다면 그 다음은 베버죠. 베버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명색이 사회학의 창시자니까 하고 이제 콩트, 오기스트 콩트.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마르크스 하는 이유는요, 정말 마르크스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어떤 업적도 업적이지만 그냥 너무 많은 걸 해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르크스를 능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그냥 마르크스 따라쟁이게 됩니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돼요.
그만큼 이 갈등론 쪽에 비판사회학 쪽에는 그냥 마르크스가 뜩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마르크스의 뭐 후계자들, 마르크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쪽에는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크스는 정말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되고요. 사실 뭐 보기나 선택지에서는 살짝 나온 적이 있지만 뭐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는 분이 바로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펜서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왜? 허버트 스펜서도 컨텐츠가 거리가 있어요. 출제할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볼게요. 미리 집중하세요. 자, 미리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노랗고 벌겋죠. 왜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여러분에게 좀 기쁜 이야기 9쪽 꽁트만 하고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꽁트만 할게요. 자, 1번 실증 철학과 사회학의 창시. 생시몽의 비서로 활동했던 자, 생시몽 뭐 프리의 오웬 역시나 정치에 나오는데 무슨 사회주의? 무슨 사회주의? 마르크스는요 자신의 사회주의는 무슨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공상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다 함께 살자라고는 했지만 좀 말 그대로 좀 구체적이지가 않고 좀 실천 가능성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함께 잘 살자 뭐 이런 거는 마침 그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 좀 그렇다라고 이제 좀 부정적인 어떤 비판을 평가를 할 때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야. 과학은 뭐예요? 인과관계잖아요.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계급 없는 세상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과학적 사회주의. 자, 생시몽의 비서로 활동했던 오기스트 꽁트는 생시몽의 사상을 이어받아 실증과학의 중요성과 공업계급의 진보적인 역할에 주목했다. 꽁트는 밑줄 갑니다. 인간 사회도 자연 세계를 연구하듯이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방법론적 일원론.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그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봤다. 뭘 발견하려고? 법칙 발견하려고. 법칙은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법칙은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률상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비닐봉지가 있는데요. 풍선이라 할까요? 풍선 비닐봉지가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요. 그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빵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다가 열을 멈출 수 있잖아요. 아니면 멀리 먼 곳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법칙을 발견을 하면 프랑스 국민들이 파리 시민들이 덜 불안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막 이런 법칙 저런 법칙들이 막 나오니까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처럼 바꾸고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다. 근데 이런 학문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이런 학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자연과학의 대표는 뭐다? 수학 말고 자연과학의 대표는 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물리학이라고 이름을 처음에 붙입니다. 자, 그 밑에 가요. 자,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엄밀하게 밝혀내기 위해 사용되는 자연과학적 경험적 방법이 사회의 법칙을 연구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사회에 관한 과학을 확립하려는 꽁트의 관심은 자, 밑줄 사회학이라는 명칭의 창시. 사회학이라는 명칭의 창시. 소셜라지 사회학이라는 명칭의 창시자가 바로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자, 처음에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과학을 사회물리학 밑줄 사회물리학이라 불렀다. 자, 물리학적 법칙을 적용하면 사회를 더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오기스트 꽁트가 왜 처음에는 사회물리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일에 출제가 되면 그래서 이 내용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는 실증 철학 강의에서 사회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관찰, 실험, 비교, 역사적 분석을 사회학을 주장했는데 특히 사회학에서는 밑줄 비교의 방법이 중요하다. 앞에도 비교했잖아요. 사회학적 상상력에서도 역사적 상상력도 비교죠. 비교 사회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도 비교죠. 비교를 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야 현실에서 어떤 대안이 되는 이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3번. 서로 다른 인간 사회를 비교한다면 진화의 상이한 단계들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오호, 오기스트 콩트는 진화론자네요. 사회를 세 글자 뭐로 본다는 거예요? 유기체로 보네요. 유기체가 진화하듯이 사회도 진화한다고 보네요. 비교를 해서 보니까 진화했네요.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옛날과 지금 비교해 보니까 진화했네요. 우리나라하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진화했네요. 또 다른 나라 봤더니 그 나라와 우리나라 중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아하, 진화의 모습이 요렇게 진화되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원시 사회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어떤 사회의 발전 국면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나라가 가장 많이 진화를 했고 B나라가 가운데 있고 C나라가 저 뒤에 있다면은 B나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니네 좀 있으면 우리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미리 해두면 돈 많이 벌 거야. 덜 불안할 거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사회학에서 필요한 또 다른 연구 방법은 역사적 방법 밑줄. 자, 비교의 방법 그리고 역사적 방법. 자, 계속 밑줄 갑니다. 인류가 진화해 온 시대 전체를 통한 역사적 비교잖아요. 또 역사적 비교잖아요. 그거 사회학적 상상력이잖아요. 역사적 비교는 사회학적 탐구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 밑줄 갑니다. 실증적, 과학적 연구를 통해 사회 속에 숨어있는 기본 법칙을 발견해냄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누가? 콩트가. 감사할 일이죠. 물론 콩트가 안 했다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했겠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가 안 해도 누군가는 했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지 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싫더라. 그래도 했잖아요.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그 시대 흐름상 학문의 어떤 발전 과정으로 보면 너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그거 해. 그거 생색내고 그래. 자랑질 하지 마. 그러지 마요. 그냥 와, 대단하다 하면 될 거를. 꼭 그래. 응?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 자, 꽁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까지만 하고 일단 1강 마무리할게요. 자, 꽁트는 생물학에서 해부학. 자, 해부학. 생물체의 외부 형태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생리학. 생물체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구분하듯이. 그죠? 해부학과 생리학을 구분하듯이 사회학도 연구 분야를 사회정학 밑줄, 사회정학과 사회동학 밑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자, 사회정학, 전자가 사회 질서와 안정을 탐구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후자, 사회동학은 사회 진보와 변동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정학은요, 그냥 사진을 찍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회정학은 사진을 딱 찍어서 아하,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 요게 어떻게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생명체가 유지가 되고 하는 거구나. 사진을 찍었다라고 보면 사회동학은 말 그대로 동이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하, 작년에는 한 달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네. 변동과 진보를 연구하는 게 사회동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을 구분해야 된다. 그 필요성 우리 충분히 공감이 되죠. 우리가 사진만 보면 움직임을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과정의 흐름을 알려면 동영상을 찍어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 어떤 문이 있어요. 한양에 도성에 문이 있다고 쳐요. 사진을 찍으면 오늘 여기 몇 명이 들락날락 했는지 모르잖아요. 딱 특정 시점에 딱 사진을 찍었는데 한 명이 지나와요. 한 명이 지나가는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럼 몇 명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려면은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렇죠?
뭐 일정 시간 동안 동영상을 찍어서 아하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갔구나. 그럼 이게 몇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루가 몇 시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활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거기는 또 곱하기 얼마, 며칠, 뭐 또 몇 달, 그러면 뭐 1년에 이 문으로 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는 질서는 사회적 존재 여러 조건 간의 영원한 조화에 기초하고 있고, 진보는 사회 발전에 뿌리박고 있다고 보면서 질서와 진보, 정악과 동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질서, 안정, 그렇죠? 안정과 질서죠. 진보와 변동입니다. 두 가지예요. 정악과 동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정악, 즉 사회의 정태적 연구는 사회 체계의 상이한 부분 간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잠깐만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암기도 뭐 할 건 해야 되지만 이해를 하면 암기가 더 오래 가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재미있어요. 다 통합니다. 지금 여기 뭐 동학, 정학 하던 이런 거 좀 이따가 탈콧 파슨스 하다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에밀 드류켐 할 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물론 용어가 다르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게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흐름이랄까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글자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도 우리가 보다가 보면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막 연구하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재미로 공부하냐 막 이러는데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수십 년, 수백 년 거리상으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비슷한 게 있고요. 정말 겉으로 봐서는 비슷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완전 상반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어 해야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재미있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모델이에요, 모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 병에 뭐가 나올까? 이것만,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우리 이 배움의 시간을 그냥 그거 용도로만 써버리기에는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학에서 유일하고도 적합한 접근 방식은 각 요소들을 전체 체계라는 측면에서 비추어서 관찰하는 데 있다. 체계 하는 게 바로 파슨스의 사회 체계론이잖아요. 그렇죠? 자, 즉 전체로서의 사회 체계 내에서 각 요소 간에 이루어지는 균형적인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이처럼 밑줄 갑니다. 사회를 생물 유기체에 비유한 사회 정학은 이후에 스펜서를 통해 기능주의 이론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요것이 듀르켐은요 허버트 스펜서 영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에밀 듀르켐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국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미국에 누가 나와요? 탈콧 파슨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너무 재밌잖아요. 자, 3번. 콩트는 생물 유기체와 사회 유기체 간의 차이에도 주목하면서 밑줄. 사회 유기체는 생물 유기체와 달리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신적인 결합에 의해서만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어와 종교적인 신념이 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며 분업도 역시 사람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읽다가 보니까 밑줄 치면서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학자가 떠올라요? 듀르켐 떠오르잖아요. 듀르켐. 에밀 듀르켐이잖아요. 기계적 연대, 유기적인 연대, 그렇죠? 분업, 상호 의존성, 공통된 믿음을 바탕으로 막 이런 거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결속된다. 그죠? 분업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사회에서는 분업 때문에 결속된 게 아니에요. 공통의 믿음, 종교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로,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연대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화, 공업화 이후에는 분업이 증가하니까 상호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급자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사회 분업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정리한 사람이 바로 듀르켐이잖아요. 그러니까 콩트가 스펜서 듀르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사회 유기체의 복잡성이 점점 증대되어 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분화, 노동 분화 네 글자, 노동 분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써라 분업이죠. 자, 4번 콩트는 자 밑줄 쭉 갑니다. 방금 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분업이 한편으로는 개인 능력의 발전을 도와주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연대성의 형성에도 공헌한다고 믿었다. 콩트가. 이런 생각은 이후 듀르켐의 분업 및 유기적 연대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방금 이야기한 게 여기 돼 있죠. 자, 먼저 이야기했듯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권 교수의 해피 사문 1강 마무리하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